제 163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텝 사업조정 평가본부장 전승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이슈와 연구개발 현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안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K 콘텐츠 게임 체인저 문화기술과 글로벌 확산 전략입니다. 글로벌 K 콘텐츠와 문화기술 정책의 주요 현황과 국내외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화기술의 연구개발 전략과 혁신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포럼은 현재 인터넷으로 중계 중이고요. 온라인 시청 및 질문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 및 토론에 앞서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병선 원장님의 개회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정병선입니다. 인공지능하고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가 디지털 전환 시대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산업이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곽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 및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이제 과학기술계 쪽에서 어떻게 하면 첨단 기술을 좀 잘 서포트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 K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그 문화기술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지금 토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부터 콘텐츠 기술 관련해서 연구개발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규모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 작년 기준으로 1,323억 원, 그러니까 전체 R&D 대비해서 0.45%밖에 안 되고 있어서 향후에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확대할 때 어느 분야를 중심으로 좀 확대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전략적 토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K 콘텐츠 게임 체인저 문화기술과 글로벌 확산 이런 전략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에 이제 연구개발 지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게 될 텐데요.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기현 단장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큐빅셀 김태균 대표이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카이스트의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성희 학과장님 오늘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좀 많은 토의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 연구개발 투자 방향이나 각종 정부 기획 세울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논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참여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패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발제와 패널 참여를 해주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김기현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패널로 현재 큐빅스 대표이시자 세종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김태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성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김기현 단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의 김기현 단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K콘텐츠와 문화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놀랐습니다. 앞서서 그 영상이 나오는데요. 저희 진흥원 영상인 줄 알고 이렇게 그 과학기술계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최하는 포럼에서 이 K콘텐츠와 문화기술이라는 주제로 그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정변성 원장님, 부원장님 그리고 이하 실무자분 그리고 같이 해주신 김태훈 교수님, 이성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로 이제 발표를 좀 하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까 한 콘텐츠 업계에서 한 25년 이상을 좀 했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민간 기업에서 게임 업계에도 있었고, 뭐 소프트웨어 제작, 유통한 데도 있었고, 콘진원도 있었는데요. 저희 내부에서는 참 어렵다. 이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은 또 다른 어떤 또 콘텐츠가 나오고,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무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K 콘텐츠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문화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제가 2008년도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2년도부터 문화부에서 그 문화기술의 어떤 좀 R&D를 작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문화기술 전체적인 중장기 전략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그제서 비로소 1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을 좀 담당 팀장으로서 마련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15년 뒤에 제가 와서 다시 보니까 4차 R&D 기본계획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아까 제 소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경에 가서 현지에서도 한류에 대한 확산과 그런 활동을 좀 한 바가 있고요. 돌아와서 뭐 한류 담당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K 콘텐츠 게임 체인저 문화기술과 글로벌 확산의 전략에 아마 그래서 제가 운명처럼 오늘 이렇게 좀 그 발표를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굉장히 좀 주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과학기술계에 그 굉장히 그 전문가분들 앞에서 이렇게 기술을 논의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용기를 내서 오늘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고견 주시면 저희도 앞으로 이 K 콘텐츠의 글로벌화하고 지속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게 한 20분 정도 되는데요. K 콘텐츠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다. K 콘텐츠가 어떠한 좀 현황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게임 체인저로서 K 콘텐츠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을 가게 될 건지, 그 상황에서 문화기술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많은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가 매우 의미가 있네요. 첫 페이지입니다. 조금 되었는데요. 2021년 11월에 뉴욕타임스가 BTS에서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어떻게 문학의 거물이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한국을 문학의 거물로 부르면서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하게 된 배경을 소개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준 그 기사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요. 문화산업계의 발빠른 벤치마킹과 스트리밍 환경의 변화, 그리고 대중이 공감할 만한 소재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리면서 K 콘텐츠가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분석한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BTS,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기생충을 주요 사례로 냈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두 개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게임 분야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요.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출시한 지 약 6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6년간의 어떤 실적을 간단히 살펴보니까요. 그동안의 그 누적 서비스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242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년간 누적 가입자 수가 무려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계정 수가, 그다음에 최대 동시 접속자 수가 무려 325만 명에 이를 정도로 게임 업계에서 굉장히 큰 한획을 그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하나 더 좀 소개해드릴 거는 웹툰인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입니다. 이게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현재까지 무려 140억 회가 넘었다고 하는군요. 대단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웹툰에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애니메이션, 게임으로 제작이 되었고 조만간에 드라마로도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K 콘텐츠는 세계 어디든지 볼 수 있고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같은 K 콘텐츠가 글로벌 성공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한류의 초창기를 좀 일기로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중반에 사랑의 먹일래라는 드라마가 중국에서 유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대장금, 겨울연가 등 드라마 영상 중심으로 한류가 보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서 또 장르도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대중음악으로 확대가 되고 2010년에는 영화, 도서 등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 인기를 받고 있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를 넘어서서 글로벌 팬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한 콘텐츠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북경에서 근무를 한 4년 정도 했었는데 제가 2014년도에 갔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딱 갔을 때 북경 시내에 그때 이제 그 드라마가 별에서 온 그대가 굉장히 드라마가 히트를 했었거든요. 어느 곳곳에 가도 그 주연들이 어떤 광고의 모델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한류 콘텐츠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지금보다 더 활동적으로 했었다. 근데 지금은 더 크게 되고 있죠. 이런 이제 K 콘텐츠의 글로벌 성과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 기준으로 약 148조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약 133억 달러 정도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매출 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과 견줄 정도의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성장률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산업이 고도화가 되면 아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이제 답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반면에 콘텐츠 경우에는 매출과 수출에 있어서 성장률이 타 산업 대비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이 약 2.9%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수출의 그 성장률. 지금은 이제 통계가 시장의 좀 상황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약 9%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이 저희가 오늘의 주제에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청년 종사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지점도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저희의 위치를 살펴보면 물론 이제 통계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약 7위 정도 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의 상위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가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좀 문화와 경제의 선진국으로 되고 있고 저희도 역시 이러한 좀 그 위치에 좀 들어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인데 그 여러 가지 그 수출 품목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반도체, 수용차 등에 이어서 그 규모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피부로 감성적으로 느끼는 부분과 또 실제 매출과 수출 규모에 있어서 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또 이러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이제 제품의 수출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단제품의 수출에 그치지 않고 K 컨텐츠는 다양한 연관 산업으로 시너지와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22년에 발표한 K 컨텐츠 수출의 경제적 효과의 보고서에 보면요, K 컨텐츠의 수출은 소비재를 포함해서 뭐 제조, 관광, 스포츠, 공연 등의 다양한 분야로 좀 그 연관 그 시너지 창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숫자적으로 봤을 때 K 콘텐츠 1억 달러 수출이 될 경우에 생산 유발액은 약 5.1억 달러, 취업 유발 인원은 약 2,900명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투자금이 약 25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약 1조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뭐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 컨텐츠가 왜 게임 체인저인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K 컨텐츠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나름대로도 의견을 제시를 해본다라면은 첫 번째로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K 콘텐츠가 그 예술성과 상업성을 모두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잘 아시는 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같이 담보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K 콘텐츠가 고품질이면서도 매력적이고 특히 대중과 공유가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수한 원천 콘텐츠 기반이 탄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를 기반에 둔 이야기들이 대중에게 신선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로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한국적 문화 코드가 글로벌 문화 코드로 보편성을 좀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나 뭐 기생충으로 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언어나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한국적 특수성이 흥미로 유발되고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주제로 문화 코드화되고 있다는 지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디지털 네이티브 팬덤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는 굉장히 그 디지털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류재단에서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한류 동호인 수가 무려 1억 7천만 명으로 좀 산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K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중요한 또 이유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좀 K 콘텐츠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럼 앞으로 K 콘텐츠 미래는 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상 콘텐츠는 뭐 글로벌 OTT를 통해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글로벌 OTT 플랫폼의 경쟁도 심화가 되고 대규모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역시 콘텐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후발 그 OTT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제작한 그 카지노라는 오리지널 콘텐츠 덕분에 그 앱 설치자 수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용자의 유입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뭐 더 글로리라는 하나의 콘텐츠가 이용자 수가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뒤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콘텐츠가 이제 그 IP에 그 좀 그치지 않고요. 다양한 부가 사업으로 그 창출이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드라마가 웹소설, 웹툰, 영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다양한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으면서 이런 IP에 대한 소위 말해 저희가 슈퍼 IP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슈퍼 IP에 대한 발굴, 거기에 기술의 적용에 대한 방향성이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미래주 콘텐츠 산업 미래 중에 이제 IP에 대한 부분인데요. IP는 더 이상 장르의 경계가 없어질 것이다. 이 IP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의 IP가 게임, 영화, 드라마, 웹툰, 애니메이션 등 장르의 경계가 없이 무한 확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더 향후엔 더 그럴 것 같고요. 여기 하나의 좀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네이버 웹툰의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2015년에 첫 연재를 좀 시작했다고 하고요. 지금 요 하나의 웹툰을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TV 드라마, 게임, 뮤지컬,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뭐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뭐 다양한 굿즈로 사업화가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좀 경쟁력 있는 IP는 장르와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서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그 분들, 그다음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것 같고요. 이후에 그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아간다고 봤을 때 IP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 그리고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글로벌 진출 전략에 있어서 같이 좀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요즘 그 콘텐츠는 기술의 어떤 적용이 없이는 사실은 기획하거나 창작하거나 제작을 유통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K-콘텐츠 미래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의 결합된 콘텐츠가 새롭게 나오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로 많은 변화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좀 생태계,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소비 전반적인 콘텐츠 생태계가 신기술의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이런 그 분야인데요. 저희가 여기 뭐 아르테 뮤지엄 같은 경우에도 뭐 여수, 강릉, 제주 등에 있죠. 참고로 제 경험을 살펴보면 제가 부모님 모시고 이제 여수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야외 활동 못 하고 그래서 아르테 뮤지엄을 가자라고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 부모님이 재밌겠어라고 했는데 들어가시더니 안 나오셨어요. 제가 좀 선입견이 있었나라고 좀 스스로 자책을 했었고 그만큼 이 사람에 다가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용도가 굉장히 보편적이다. 유료 입장료를 냈었는데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 적용 콘텐츠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 기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분명히 이제 생성형 AI 기술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의 제작, 창작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 준비를 하면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사, 뭐 콘텐츠 관련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제목만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I 창작성의 개념 재정의를 하는 거대한 물결 이런 표현도 있고
뭐 다른 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돌풍으로 전 세계 다양한 기술 기업들이 너도나도 AI 모델을 뽐내고 있지만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은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창작도 돕는다. AI 활용 범위 확대. 뭐 향후 5에서 10년 내 AI가 게임 개발 환경 절반 이상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분석 기사도 있고요. 또 AI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좀 이렇게 좀 몇 가지 화두만 지금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런 그 굉장히 기대와 우려가 섞인 부분인데, 이게 어찌됐든 생성형 AI 기술이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콘텐츠 전반적인 생태계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좀 논의하는 그 지속 가능하고 뭐 향후 글로벌 진출에 K 콘텐츠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오늘 문화 기술의 중요성 내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꼭 좀 해결하고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점도 같이 제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K 콘텐츠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문화기술이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어떻게 그 정책적 대안 내지는 혁신 방안을 좀 도출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뭐 문화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 콘텐츠가 그 K 콘텐츠의 어떤 잠재력,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화두를 갖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대전환, 거기에 따른 사회적 변화의 큰 변화, 그리고 특히 최근에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침체 내지는 국제 분쟁의 좀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핵심이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화기술의 중요성이 더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문화기술은 아까 CT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컬처와 테크놀로지를 융합된 좀 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의 기획에서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더해주는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이제 2002년부터 꾸준히 저희가 해와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좀 실제적인 성과 사업화 사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뭐 이미 알고 계시는 작품들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까 2002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초창기에는 대부분 저희가 VFX 기술에 많이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의 유명한 헐리우드 프로덕션에 비해서 기술력도 좀 딸리고 여러 제작 환경에 좀 여력이 없었는데요. 그 한 10년간 꾸준히 저희가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해보니까 10년 뒤에는 저희가 어느덧 전 세계에서 좀 굉장히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VFX 선진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경에 있었을 때도 한국의 VFX 기업들이 현지에 법인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좀 활동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한 어떤 문화기술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 K 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기술 경쟁력이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거는 작년에 CES 혁신상을 문화기술 분야에서 저희가 받았던 내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다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다시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워치를 좀 개발한 업체로 되게 유명한데요. 작년에 CES 혁신상을 받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용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촉각 디스플레이를 좀 적용시킨 닷패드로 저희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접근성, 모바일성, 증강현실 세 개 분야에 대해서 뭐 혁신상을 받았고, 그 특히 이제 접근성에 대해서 최고의 혁신상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처럼 작년에 저희가 이런 부분의 분석을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문화 향유를 넘어서서
이제는 일상의 영역으로 이 기술이 적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높은 가치를 받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기술의 어떤 글로벌 진출의 가능성도 한편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희가 좀 생각했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 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내지는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세 가지의 주제는 K 컨텐츠의 오늘의 주제와 맞물려서 지속 가능한 기술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세 가지 분야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지능형 콘텐츠의 집중 육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패러다임 내지는 콘텐츠의 유통 과정에서의 어떤 좀 그 과정을 좀 한편 볼 수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이 기술적인 어떤 그 경쟁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추격형 R&D로 좀 해왔었는데 이 기술 경제 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역량을 중심으로 한 부분은 이제는 좀 선도형 R&D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지능형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고민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더불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창작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연구개발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또 할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들은 그 기술, 콘텐츠가 분리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결국 기술과 콘텐츠 IP가 결합된 상품으로서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 육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이제 아까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기관이 좀 저희 센터가 특별한 거는 B&R&D 그 지능기관하고 그다음에 연구관리 그 전문기관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는 것처럼 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도 저희 회사에서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좀 많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성이 부족했는데 기술과 스타트업 그래서 결국은 연구개발 사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가는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글로벌 기업 육성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겠다라는 좀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저희 원이 좀 독특한 게 해외에 브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북경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가 저희가 한 15군데 정도 뭐 LA, 동경, 북경, 뭐 파리 등에 있고요. 내년에는 25곳의 해외에 사무소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K 컨텐츠가 해외에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운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가 되고 융합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뭐 이런 좀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련 기술 개발이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 기술이 만들어내는 저작물이 좀 활용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나 내지는 활용 여부에 대한 신뢰성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K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에 있어서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가 글로벌 K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기술, 뭐 포렌식 기술 등의 좀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글로벌 저작권의 신기술과 더불어서 제도가 되고 있는 뭐 기술의 표준화나 뭐 선도적인 어떤 연구 개발도 필요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 토론 시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웬 한국형 디즈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신성장 4.0은 초인류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기술의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대를 위한 도전 과제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3대 분야의 15대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형 디즈니 육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뭐 국정 과제로는 뭐 글로벌 미디어 강국 건설이나 K 컨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자는 국정 과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한국형 디즈니 육성을 위한 어떤 좀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사업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은 슈퍼 IP 기업의 육성을 하고 이를 위해서 펀드나 제작 인프라,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트 디즈니사 같은 경우에는 슈퍼 IP를 통한 어떤 성장 순환 구조가 잘 마련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하고 계신데 이런 전반적인 성장 순환 구조의 프레임워크가 앞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성장 4.0에서 제시가 된 한국형 디즈니 육성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나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적극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시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뭐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후 두 전문가분들의 또 토론과 또 이외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그 얘기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에 많이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자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기현 단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저희가 K 컨텐츠는 굉장히 가깝고 익숙한데 CT 문화기술은 약간 아직은 R&D에서 많이 주류적인 포지셔닝은 아직 뭐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도 2011년도부터 저희가 과학기술 6T 분류 체계에서 처음 문화기술이 나오고 이후에 국가 전략기술 로드맵 안에도 유형 분류가 되어져 있었지만 다분히 저희가 이제 OECD, MSTI 그 주요 과학기술 분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유형 분류가 좀 빠져 있는 상태여서 아직은 좀 R&D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그런 기술 유형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께서 주요한 그 산업적 측면이나 뭐 경제사회적 측면 그리고 쭉 이렇게 이어져 왔던 K 컨텐츠와 CT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좀 감사합니다. 저희가 CT를 포럼 주제로 잡기 전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고민하는 주요 내용에 맞춰서 대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 약간 CT가 대안으로 좀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다양한 R&D 성과에 대해서 효과적인 기술 사업화를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기존 주력 산업 외에 새로운 형태의 성장 산업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R&D 확산에서 같이 연결해서 기존 R&D와 융복합한 성장이 가능한 분야는 어디일까라는 좀 고민 안에서 CT가 새로운 형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발제 감사하고요. 바로 이어서 패널 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근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환기해서요. 정책적인 지원을 한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2002년부터 정보통신부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부, 미래부, 이제 과기정통부까지 넘어왔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문화라는 것이 산업인가에 대한 이해. 그런데 아주 초창기부터 2000년대 초부터 이것들을 산업으로 이해하고 R&D로 이해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기현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매출 규모 중에 보시면 석유화학보다 컨텐츠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스텝이 환기가 지금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시는 거,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거, 그 R&D를 하는 거,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참 좋은 지금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것을 이제 K 컨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제 글로벌 확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서두를 말씀드린 것 중에 방향성을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책적인 지원, 문화를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기술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지금 먼저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말 기념비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이 보시면 예전에 근대에는 그 분업에 의한 효율성 극대화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하면 사실 지금 탈근대 시대에는 창의성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산업 매출 규모도 거의 3위 위에 올라왔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지금 환기하고 집중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제가 그 2012년부터 13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CT PD를 했었거든요. 문화기술 PD를 했었는데 그때 아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스트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VFX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전에 20년 전, 10년 전에 우리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오리지널 컨텐츠가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시대가 이미 우리 나라가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옛날 말이긴 한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OSMU에 대한 환기입니다. 원소스, 멀티유스. 우리는 오리지널 컨텐츠는 원소스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멀티유스 할 수 있는 R&D 기반, 기술적인 기반이 지금 키스텝에서 환기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서요. 제가 두 가지 토론에 있어서 토론 주제, 기존 K 컨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를 산업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이제 토론이 좀 필요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OSMU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리지널 컨텐츠를 생성하고 있는 문화 강국 코리아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R&D와 결합해서 멀티유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작권법의 토대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문화기술 PD를 하고 있었을 때 R&D를 기획을 하면 옆에 저작권에서 안 된다, 이건 법 위반이다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저작권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가 우리의 오리지널 컨텐츠의 경쟁력을 만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그 가지에 따라서 이게 토론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의 선택이 좀 올바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창의성이 잘 부합되는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IP가 가능한 고유한 컨텐츠들이 확보됐다라는 측면에서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단장님도 발표하실 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컨텐츠에 약간 주류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기회를 잘 포착했다. 그래서 온라인화 되는 과정, 디지털화 되는 과정, 또 사이버화 되는 과정, 앞으로 이제 지능화 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이 잘 됐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R&D를 투자하거나 타당성을 판단할 때 크게 이제 정책 부합성, 정책성과 기술성, 경제사회성 이렇게 이제 3가지 축으로 보는데요. 경제사회성은 설명을 해주셨고 또 정책적이거나 정책 부합성은 충분히 설명해 주셨는데 기술적인 측면들이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고 앞으로 또 풀어야 나가야 될 좀 과제인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런 부분에서 카이스트 이성희 교수님 그리고 주요 내용을 좀 패널 요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하는 사람, 특히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 쪽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계속 수학, 뭐 코딩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정책이나 뭐 이게 산업에 대해서 이게 논할 제 자격이 있는지 사실 조금 이제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또 저희 그 대학원 학과장을 맡고 있어서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못 넘기고 일단 제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식견이 좀 짧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온 이유는 그 이제 문화기술이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기술 하면 문화기술이 뭐냐? 사실 사람마다 다 그 이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문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문화가 되게 모호한 개념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어렸을 때 문화가 뭐냐라고 하면 뭐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니까 그럼 사람이 사는 방식에 대한 모든 기술이 다 문화기술이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약간 소개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문화기술이라고 하면은 되게 모호하지만 이제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도 이게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명확한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는 사실 법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보면은 그 이제 문화산업을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문화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이제 문화기술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간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문화산업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문화산업은 그 법에 따르면 그 문화상품을 이제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하는 일련의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광범위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문화상품은 뭐냐? 그러면 이제 문화상품이 보통 이제 오늘 우리는 이 K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K 콘텐츠뿐만은 아니고요. 이제 음악, 뭐 공연, 그다음 뭐 미술, 심지어 이제 문화재, 뭐 출판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루고 있는 전 영역에서 체육만 뺀 나머지가 아마 이제 문화산업과 관련된 것 같아요. 이제 그것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 이제 문화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범위에서 문화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보통 이제 좁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보통 문화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화기술이 이제 왜 생소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문화는 보통 기술과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그야말로 노력을 갈아 넣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과연 문화에 그럼 뭐 기술이 왜 필요하느냐? 사람의 창의성이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도 이제 기술이 이제 인간의 도움을 될 때 가장 필요한 니드부터 도움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매슬로우의 욕구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매슬로우의 욕구를 보면은 가장 밑바탕에는 그 이제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 뭐 사회적 욕구, 그다음에 이제 존경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이런 식으로 상위 단계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산업혁명이나 그 이후에 어떤 물리적인 과학 기술이 어떤 그 생리적 욕구와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다면 그 다음에 어떤 정보통신 혁명이 이런 사회적 욕구, 그다음에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제 문화기술은 그런 존경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러한 기술이다 또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하지는 않지만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 이제 문화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좁게 얘기해서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를 위한 기술로서의 문화 기술을 말씀드리면
아까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문화 콘텐츠의 생성, 뭐 향유, 유통의 그 전반적 그 체인에서 과학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바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위한 어떤 문화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생성과 관련해서는 뭐 스토리 기술, 그다음에 비주얼 기술, 뭐 음악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향유와 관련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문화 콘텐츠를 받아들이고 감동을 느끼는지에 대한 어떤 인간의 인지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문화 콘텐츠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특히 이제 미래 뭐 가상현실과 또는 증강현실 등 어떤 새로운 플랫폼의 단계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유통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화 경영이나 저작권 등이 이제 문화 기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기술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준비한 게 있지만 아까 단장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이제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 주제를 세 가지 정도 고민해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뭐 발제에도 있었지만 지속 가능성, K 컨텐츠의 지속 가능성, 결국에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관점인데요.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전략에 대한 주제. 두 번째는 문화기술 연구 개발과 기반 인프라가 무엇이 좀 필요한지 우선적인지에 대한 주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화기술과 뭐 다양한 R&D 기술들 간의 융복합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 혁신 전략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정도를 설정해 봤고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 컨텐츠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확산 전략에 대해서 패널 분들께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김태근 대표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 컨텐츠의 경쟁력 확보하고 글로벌 확산을 위한 전략은 제가 처음 발제에도 말씀 직전에 드린 것처럼요. 저는 아주 높은 단계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것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민간에만 맡겨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 문화 창작자에만 맡겨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컨텐츠, 문화 자체를 산업으로 바라보고 이걸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이고 국가 단위의 지원, 그 아주 정교한 지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책적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거의 몇 안 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사실은 R&D 지원입니다. 그래서 R&D를 통해서 산업화하고 그럼 K 컨텐츠는 이미 벌써 창의성, 오리지널리티가 확보되어 있는 이런 컨텐츠가 우리가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키스텝의 역할, 그 정책적인 역할, 그 다음에 문화부 그리고 콘진원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까지 너무 잘해와서 실제로 우리가 산업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로벌을 확산시키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혹은 좀 기존에 키스텝에서 왜 지금 CT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기가 이렇게 좀 늦어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2012년에서 13년도 사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술 PD를 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 2013년도에 미래부가 생겼습니다. 미래부가 생기면서 원래 문화부에 있던 디지털 컨텐츠를 띄어서 미래부로 전달했어요. 그 당시는 어떤 거였냐면은 원천 디지털 컨텐츠 기술은 미래부에서 하고 장르별 응용 기술은 문화부에서 하자라고 나눴는데요. 그때부터 R&D에 대한 관점, 기술의 관점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분산되는 그런 아마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들을 좀 환기해서 기술의 관점에서 R&D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이것을 산업화하는 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글로벌 확산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제 정책적 지원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가 연구개발의 지원이라고 말씀 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체계적인 지원 내지는 이 산업 규모와 미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꾸준한 지원을 위해서 어떤 이제 정책적 어떤 구조화가 정확하게 필요한데 방금 저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6T라는 뭐 그런 개념도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제 기술에 대한 분야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중에 융합 내지는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러니까 기초 원천 응용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이게 또 다른 어떤 분류 방식이고, 지금 저희 그 어떤 이제 뭐 부처 간의 연합해서 사업을 할지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콘텐츠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융합적이고 복합적 기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산업 장르별로 나누는 기술 분류 체계나 내지는 어떤 좀 그 이거에 필요한 융복합 기술에 대한 분류 체계가 애매하다 보니 어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강력한 지원 도구 임에는 분명한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좀 선명성 내지는 꾸준한 지원 체계가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신설을 하거나 내지는 별도의 챕터화를 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술에 대한 로드맵에서부터 중장기 계획까지 한번 꼭 문체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복합 기술들이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기존 K 콘텐츠 경쟁력이 일단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핫해졌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고요. 근데 그 여전히 이런 콘텐츠 제작사들의 규모가 어떤 이제 미국 글로벌 대기업에 비하면은 많이 작아서 그런 제작사의 규모들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그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은 노동,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좀 그 제작 형태가 좀 열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좀 더 시스템화되면서 더 규모가 커졌을 때 이런 안정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통 R&D 기술 투자할 때도 약간 임계 투자 규모들이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려면 결국 이 정도 규모는 들어가야 이후에 이제 성과가 시작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이나 연구개발에서도 그런 게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CT에 대한 융복합을 좀 고려할 때 다양한 기술 분야들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상호간에 주는 관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컨텐츠도 그런 특성이 어느 분야보다 크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뭐 혁신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애플 그 맥킨토시 만들면서 같이 만든 회사가 넥스트 컴퓨터, 그래서 3D 애니메이션 만드는 회사를 같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GPU가 많이 발전해서 AI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결국엔 3D 애니메이션을 잘 만들기 위한 그래픽 처리 카드 장치들이 계속 고도화돼서 결국 이제 AI가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된 그 흐름을 좀 보면 이게 문화와 기술 간의 수요 공급이 적절하게 잘 파악되고 그것이 공급되는 구조가 돼야 된다, 체계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문화기술 육성과 발전에 있어서 이 핵심 기술 확보와 기반 인프라 구축이 뭐가 좀 필요할까, 뭐가 좀 우선돼야겠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이런 측면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성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력 양성, 특히 이제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하는 어떤 그 파이프라인이 아직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문화기술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원이 지금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하나 말고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아까 이제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그 문학 K 콘텐츠가 저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그 가전 산업하고 석유화학 산업에 육박할 정도로 이제 산업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의 어떤 기술 역량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고급 인력 양성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해외에는 당연히 이러한 학과들이 좀 많이 존재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물론 이제 문화기술 학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메이저 학과에, 그러니까 메이저 학교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찾아보면 이제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가 있는데 그 서강대 아트앤테크놀로지는 이제 콘텐츠라기보다는 좀 아트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2005년도에 저희가 학과가 설립이 됐거든요. 2005년도 이후면 1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이런 CT를 전담하는 학과들이 이게 많지 않다라는 것은 좀 매우 아쉬운 사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관련해서는요. 전 지금 우리가 기술적인 또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환기해야 될 키워드가 컨버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 그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기술들이 상호 융합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문화와 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시대이고요. 이미 그것에 의해서 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술이 서로 융합되면서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챗 GPT라던가 생성형 AI 같은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컨버레이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부분들 사실은 20년 전에 뉴럴 네트워크 처음 공부할 때는 다 안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술이 융합되면서 GPU가 융합되면서 컴퓨팅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기술이 융합되고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싱귤라리티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술이 융합해서 싱귤라리티로 가고 있고 이것이 곧바로 부가가치로 창출할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컨버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간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축에서 컨버지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시간축에서 컨버지가 일어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학 연을 구분해서 학에서는 원천 기술을, 산에서는 학에서는 원천 기술을, 그 다음에 연에서는 응용 기술을, 산에서는 그것을 부가가치 창출한 이것이 아니라 싱귤러 포인트가 돼서 시간축이 하나로 뭉치기 때문에 산학연이 같이 컨버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원천 기술 따로 개발하고 응용 기술 따로 개발하고 산업화 따로 개발하고 그때 되면 시간을 다 놓칠 거고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정책적인 프레임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원천 기술 따로 응용 기술 따로 산업화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뭉치는 것. 그래서 왜냐? 지금이 시간축으로든 기술축으로든 컨버전스가 일어나고 싱귤라리티가 있는 싱귤러 포인트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력 양성 학문적인 부분들 기술도 컨버지 기술적인 컨버지, 타임적인 컨버지, 산학연의 컨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있어서 보면 사실은 법적인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IP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대학에서 만든 IP가 어떻게 산업의 전환이 빠르게 될 것인가, 하나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탑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인력 양성과 핵심 기술 육성 이런 것들은 키워드로 시간축의 컨버지, 기술축의 컨버지, 그리고 싱귤라리티가 왔다, 산학연이 융합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제가 해서 제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창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리고 이런 식의 교수 창업, 교원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두 분 교수님의 의견에 정말로 공감합니다. 인력 양성 내지는 융합과 관련된 산학연의 어떤 좀 그 지원에 대한 정책의 프레임을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적극 공감을 하고요.
문화기술의 어떤 좀 그 R&D에 있어서의 그 특히 K 콘텐츠의 좀 지속 성장을 위한 그 인프라 구축의 어떤 역할, 기능에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제안드린 세 가지 안 중에 하나가 기술 기반의 글로벌 기업 육성 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앞서 그 교수님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K 콘텐츠 기업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뭐 10인 이하의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한편으로 보면은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그 콘텐츠의 기획의 제작과 과정에 있어서의 좀 진입 단계가 낮아서 좀 더 용이한 측면도 있고 어느 임계치에 있어서는 좀 그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있는 부분들의 좀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본다라면은 자본,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기술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어떤 자본, 인력, 기술의 좀 해소를 위해서 R&D의 정책 도구가 좀 강력한 정책 도구가 좀 같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서는 앞서 제안드린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기술 기반의 글로벌 콘텐츠 기업 육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정부의 출연 자금 지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을 뭐든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R&D뿐만이 아니라 좀 BR&D 사업에 대한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글로벌 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기업 지원의 파트가 R&D에서는 조금은 좀 이제 직접 지원하고 BR&D 사업하고 좀 구분이 안 돼서 조금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력한 정책 도구는 R&D의 정책 지원, 그다음에 R&D 정책에 대한 좀 전환에 대한 프레임을 좀 바꾸자. 거기에 대한 방식으로 콘텐츠 기업들, 슈퍼 IP를 갖고 있는 기술 기반의 콘텐츠 기업들을 좀 지원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연구 개발 CT에 있어서의 좀 기반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제 인력 양성, 훌륭한 창의적인 인력 양성들, 양성 체계 그리고 산학연의 어떤 합동 연구 개념, 그래서 약간 순차적 구조의 연구 개발이 아니라 굉장히 주요한 임무와 목표를 명확히 동시에 인지하고 동시에 같이 나가는 그런 형태의 R&D 패러다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연구기술 기반의 글로벌 또 혁신 기업들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혁신적인 연구 조직으로 보면 MIT 미디어랩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연구 테마들을 보면 뉴 미디어, 뉴 콘텐츠 또 새로운 형태의 방법론에 문화를 더 씌워서 굉장히 쉽게 인식하면서 어떻게 효용성이 나는지를 R&D 과정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을 굉장히 많이 취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이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문화기술과 중점 기술 분야 R&D와의 연계와 중장기 융복합 전략 부분입니다. 먼저 김기현 단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세 번째 소주제에 대해서 앞서 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의 연계성, 그러니까 문화 기술의 이게 사실은 전체 저희 오늘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 기술의 분류로만 본다면은 전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액수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기술의 특성상 어떤 융합과 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 분야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지원 정책의 프레임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잘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지금 10대 전략 기술이 이제 국방 기술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뭐 굉장히 좋은 어떤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좀 융복합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심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이제 6T에서 시작이 돼서 6T를 제가 그 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6T가 IT, BT, NT, ST, ET더라고요. 거기 안에 CT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책적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마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정책의 의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안으로는 좀 융복합 기술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배려 내지는 방향성이 같이 좀 모아져서 좀 방향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자연스럽게 국가 전략 기술과의 연계성도 한눈에 살펴볼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어찌됐든 기술이 내수 시장을 위한 기술 개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글로벌 선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어떤 특히 문화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이제 뭐 추격형을 넘어서서 선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안드렸던 지능형 창조작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선도를 하지 않으면 기획에서 콘텐츠 그 전체 생태계가 모두 이렇게 좀 뺏길 수밖에 없는 기술에 선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선도형 어떤 R&D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강력한 그 메시지와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ITBT, NT, ST, ET와 더불어서 CT가 있는 것에 견줄 만한 그런 정책적 방향이 좀 제시가 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전 일단 여기 이제 토론 주제 중에 글로벌 중장기 R&D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그 글로벌 중장기 R&D를 추진하려면은 이제 그런 어떠한 연구소가 좀 정부 출연 연구소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문체부에서 그 CT 연구소를 세우셨잖아요. 몇 년 전에 세우셔가지고 아마 그런 목적으로 저는 세우셨다고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좀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좀 태동기여서 그런지 이런 이제 그 중장기 R&D를 좀 잘 하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잘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건 이제 문화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R&D의 문제긴 한데 학교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이 그 산업체에 바로 임팩트를 미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좀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아무래도 좀 최첨단 기술 또 논문이 될 수 있는 기술, 뭐 특허가 될 수 있는 기술 이런 거를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이제 산업계 특히 이제 문화산업계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이텍이 아니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연극 공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무슨 최첨단 IT가 아니어도 굉장히 로우텍이어도 되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리가 조금 있는데 그 괴리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브릿지를 해주는 이러한 역할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필요성은 이제 코카도 굉장히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것과 관련된 과제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좀 강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주제가 이제 융복합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이제 커멘트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이어서는 안 되죠. 아까 MIT 미디어랩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MIT 미디어랩도 기술자를 위한 기술 개발은 아니고요. 시장적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적 요구에 부응하는 R&D 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적 자본적 건전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융복합 기술이 기술의 측면에서만 나아야 될 것이 아니라 현장적인 요구에 따른 응용의 측면에서도 바라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현장 문화에 관해서 현장적인 요구를 바로 손끝에서 체감하고 있는 부처는 사실은 문화부거든요. 그래서 문화부로부터 발휘해서 현장적 요구가 있는 기술을 융합적으로 R&D를 진행하는 것, 다부처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깊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의 의미는 이미 지난 탈근대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적이고 자본적 건전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융복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에 관해서 현장적인 요구를 손끝에서 받아들이는 문화로부터 발휘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R&D가 융합된 다부처, 이런 범부처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은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공통적으로 문화 컨텐츠, 그러니까 CT 기술, 이 부분에 대한 경제사회적인 수준, 성과, 가능성은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결국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그 두 축으로 환경 요소에 대해서 탄탄하게 좀 구축을 해가고, 앞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시점도 잘 맞추고 수요에 기반한 형태의 협력 R&D를 잘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요, K 컨텐츠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컨텐츠가 온라인이나 사이버 공간, 환경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시점적으로 잘 포지셔닝해서 글로벌 유통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컨텐츠에 굉장히 좀 성과를 많이 창출해 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능화나 또 일부 이제 사이버 또 로봇과 같이 새로운 환경 변화와 첨단 기술과 함께 융복합하는 형태로서 발전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이 다양한 과학기술적 요소의 결합에 있어서 저희가 수요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뉴 미디어, 뉴 콘텐츠를 좀 설계하고 창의력에 기반해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기술에 대해서 또 K 컨텐츠에 대해서 처음 저희가 이제 포럼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주제 슬로건으로 건 것처럼 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문화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 토론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좀 질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좀 질의를 소개드리고 패널 분들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 컨텐츠의 확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K 컨텐츠가 글로벌화되어 컨텐츠 타깃이 한국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컨텐츠 기획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부분과 앞으로 주목해야 하고 더욱 발전시킬 K 컨텐츠 분야에 있어서 무엇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김기현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전 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또 내부에 또 여러분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산업적 장르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앞서 제가 이제 발제한 내용 중에 그 원천 콘텐츠가 탄탄하게 우리의 경쟁력이다. 거기에 이제 웹소설이나 내지는 웹툰의 분야를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굉장히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예전에 이제 언어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도 기술로 좀 극복이 돼서 굉장히 서비스가 다양한 많은 나라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1차적으로 시장에서 검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IP가 다른 어떤 장르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장르적 측면에서는 웹소설 웹툰에 저희가 좀 더 주목을 좀 앞으로도 하고 있고,
근데 뭐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인데 굉장히 이건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 콘텐츠의 대부분이 로맨스 코미디 중심이 아니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뭐 아이돌 유아용 애니메이션뿐만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뭐 드라마나 여러 가지 OTT 드라마 보면 너무 좀 폭력적이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장르의 다양성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늘 얘기했던 기술과 또 접목이 되면은 말씀드렸던 어떤 새로운 형태의 체험,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많이 좀 양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한 어떤 신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콘텐츠의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신기술과 어떻게 적용이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를 들면 조금 이제 추천합니다만 가상 공간에서의 온오프라인과 연계됐을 때의 어떤 K 컨텐츠의 확장성은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기획하고 서비스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메타버스에서의 컨텐츠들 또 그리고 AI를 활용한 자동 컨텐츠 생성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린 그 인공지능 뭐 이런 또 새로운 형태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지능형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생산, 유통, 소비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줄어서 저희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있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메타버스와 K컬처 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가상 공간에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할 수 있는 상시 플랫폼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해 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태근 대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정부나 공공기관을 하는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환기하고 이것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보면 컴퓨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는 가상 메타버스 공간을 세 단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한 적이 있죠. 그게 가상현실,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고요. 이것들이 컴퓨팅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융합되면서 가상 공간이 생겼습니다. 버추얼 월드.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지금 메타버스 어떤 단계에 와 있냐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체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막 분산되는 거야. 부캐도 생기고 멀티버스도 생기고 메타버스도 생기고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단일 주체, 실공간에서 단일 주체뿐만 아니라 주체 자체가 새로 생성되는 가상 공간. 그래서 사실은 가상 공간에서 가상 영토, 벌추얼 테리토리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은 생각은 물론 저의 생각뿐만 아니라 카톨릭대학교 이상민 교수님께서 주창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보시면 주체가 생성되는 공간인 메타버스 공간이 있는 거고요. 이것들은 벌추얼 테리토리, 그러니까 주체가 있는 거죠. 분산된 주체가 있는, 부캐가 있는. 사실은 우리가 벌추얼 월드만 생각했을 때, 벌추얼 스페이스만 생각했을 때는 부캐라는 개념이라던가 아이덴티티가 디스트리뷰트 된다거나 이런 개념은 완전히 탈근대적인 개념이고 이미 벌써 들어와 있고 이것들이 기술적인 기반들을 마련되어 있고 싱귤라리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빠르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이제 가상 영토라는 용어가 잘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영토 그 안에서 각자 새로운 부캐들,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상시 플랫폼들이 구축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정책적인 환기 그리고 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인 환기는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변화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금에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은
가상 공간을 뛰어넘는 가상 영토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체들이 살아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환기했으면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새로운 신성장 경제를 논의할 때 사이버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디지털 이코노미 얘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말씀 좀 메타버스와 같이 새로운 경제 영토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산과 소비 유통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고려하는 전략이나 정책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저희가 말하는 이제 멀티 디멘전이라고 해서 다차원 구조로 계속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제 자녀가 있어가지고 부캐를 잘 알거든요. 버추얼 캐릭터. 그게 연예인들이나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는 본인의 실제 캐릭터가 아니라 버추얼 캐릭터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지금 신세대들한테는 굉장히 호응, 인기,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거를 저도 최근에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컨텐츠의 유형의 변화나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변할 거다라고 이해가 되고 메타버스는 사실 그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주도하지는 않지만 KT나 이런 기관 사업자들, 캐리어들이 이미 지금 일단 구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IP 인력 양성과 IP 보호 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기 K 콘텐츠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하고 참신한 IP를 개발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력 양성 환경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IP에 대한 모방 불법 사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이성희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그 인력 양성하고 이제 IP 보호 대책인데, 요 다음 세부 질문도 사전 질의도 이제 IP 보호와 관련된 거여서 그냥 같이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일단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 이제 CT 대학원이 2005년도에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CT 대학원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그 고급 인력 양성 체계가 아직까지 굉장히 미흡한 상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정을 만약에 이런 그 CT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 아니라 과기정통부 소관이었다면 아마 지금쯤 CT 대학원이 한 10개는 세워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메타버스가 각광받으니까 과기정통부는 발빠르게 메타버스 대학원을 벌써 지금 5개를 세웠어요. 불과 2, 3년 만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CT 대학원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매우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인력 양성, 어떤 인력을 양성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는 지금 이제 김태훈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요즘에 이제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생성형 AI를 보이콧하자라는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세를 막을 수는 없겠죠. 생성형 AI,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력 양성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생성형 AI를 가장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작가가 매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창작을 했는지, 생성형 AI로 금세 창작을 했는지 크게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생성형 AI는 이런 문화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을 드라마틱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어떻게 창작자가 이런 생성형 AI를 가장 잘 활용을 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한 인력 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인력이 그런 생성형 AI를 잘 활용을 하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런 인력들은 문화 콘텐츠의 어떤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런 기술에 대한 어떤 애질리티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인문학적 또는 스토리 이러한 교육과 함께 기술에 대한 교육도 같이 겸비되는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인력들이 그럼 어떻게 더 많이 이 문화 콘텐츠 영역으로 올 것인가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저희 대학원에 오는 학생들 중에 꽤 많은 학생들은 저는 우리 대학원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 디즈니에 취업할 거예요라고 해서 옵니다. 왜냐면은 꿈의 직장이거든요. 아까 단장님께서 기술 기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극 동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한 기술 기반의 글로벌 기업이 있다면 훨씬 더 똑똑한 양질의 그런 인재들이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IP 보호 대책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건 제가 사실 이 IP 보호, 저작권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제가 답하기 매우 애매한데 혹시 다른 전문가분들 계시면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일종의 술래잡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카피된 어떤 IP들이 유통이 되면은 그거 잡아서 IP 차단하고 가서 이제 내리라고 하고 하는 이런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으로는 당연히 지금 많이 연구들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기술로서 이것을 바로 찾아내서 차단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결국엔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이제 변화되는 환경과 기술에 맞게끔 정책적인 교육 기반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과 당연히 이제 커리큘럼들도 완성이 돼야 될 텐데 AI를 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도 AI 툴을 좀 많이 써보려고 좀 노력하는데요. 이게 일반적 활용과 시나리오나 창의성이 포함된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상이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와 기술이 함의돼야 가능한 형태다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활용을 좀 늦추거나 도태되면 굉장히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빠르게 접근해서 활용 노력과 연구 노력을 하게 되면 정말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컨텐츠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과 관련돼서는 제가 최근에 관련된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지능화된 구조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방어는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월등히 높은 어드밴스 기술로 커버하고 NFT도 포함해서요.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포함돼서 결국엔 사람이 만든 걸 AI가 만들고 AI가 만든 걸 다시 사람이 만드는 이런 구조들 복합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IP 보호 기술들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메타버스와 K 문화 컨텐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메타의 퀘스트 3 등 글로벌 빅테크의 XR, 그러니까 저희 AR, VR, MR 같은 이런 HMD 단말들을 출시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 이러한 단말 지원하는 컨텐츠 생태계 산업이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발표하면서 디즈니 CEO가 4분기에 PT 진행 과정에서 비전 프로에 맞는 디즈니 컨텐츠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K 문화 컨텐츠의 새로운 XR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정부와 산업계의 정책이 어떻게 추진 전략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라고 질문이 있었고요. 혹시 김근태 대표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것,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저는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될지는 애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환기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디지털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융합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 영토가 생겼고요. 벌추얼 테리토리가 생겼고, 벌추얼 월드가 생겼고, 리얼 월드는 원래부터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가상 세계랑 실세계 사이에 상호작용적으로 쌍방향적인 그런데 여기서 제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컨텐츠의 생산, 유통, 향유의 관점에서 이 인터페이스가 몰입형으로 되는 것 혹은 참여형으로 되는 미디어가 컴퓨팅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비해서 여기가 바틀렉입니다. 실제로는 컨텐츠의 생산, 유통, 향유 과정에서 이 부분에 끊어져 있는 밸류 체인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마 채워주는 조직이 채워주는 썸씽이 부가가치를 확 창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전 프로 같은 것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것들은 뭐냐면 MS사에서 그 AR 글라스 홀로그라피를 이용하는 AR 글라스를 C그래프에서 시연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여적인 미디어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발전을 이제 견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또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높은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끊어져 있는 밸류 체인임을 환기하고 우리도 글로벌 빅테크처럼 이 부분들 참여적인 미디어에 대한 그다음에 3차원 디스플레이라던가 그다음에 3차원 영상 리얼 월드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의 오리지널 컨텐츠와 연결됐을 때 그 부가가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이제 종료가 됐고요. 더 이상 좀 질문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포럼의 토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의응답을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포럼을 통해서 토론하고 또 이 패널 분들께서 제언해 주셨던 것들은 저희가 관련된 과학기술 정책이나 연구개발 전략에 좀 재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언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귀한 발제와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신 김기현 단장님 그리고 김태근 대표님, 이성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저희 정병성 원장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오늘 포럼을 준비해 주신 실무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스텝 수요 포럼은 오는 11월 22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사이버 안보, 디지털 보안 기술과 연구개발 혁신 전략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 163회 키스텝 수요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